네, 설마 했던 유가가 매일같이 연중 최고치 다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밤부터 9월 FOMC가 열리지만 당장 우리 집 교통비부터 지금 걱정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정작 월가에서는 강세장 온다고 또다시 지금 설레발을 치고 있으니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지금 혼란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시장 부진, 이 화요일에 세 분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에 잠깐 좋고 만 것 같아요. 뭐 시총 상위주들 또 다시 뭐 거의 괴멸되다시피 했던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결국 이제 제롬 파월이 다시 한 번 더 시장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한 주목을 하고 있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미국은 상당히 맹목적으로 달려오던 모습들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과거 트럼프 정부 때는 우리가 고용률을 올리기 위해서 상당 부분 돈을 풀면서 고용률에 초점을 맞췄다면, 그 이후에는 다시 한 번 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상당 부분 포커스를 맞추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네. 지금 이제 시장 자체는 이제 유가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사실 현재까지에 대한 상황만을 봤을 때는 쉽게 답이 안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사실. 금리를 인상하자니 지방 연방은행들에 대한 부실이 좀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금리를 가만히 놔두고 있자니 유가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 같고, 그런 상황들이 되풀이되면서 국내 증시에도 상당한 투자 심리에 대한 위축 양상이 좀 드러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항상 연준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답을 내왔고, 그 답에 대해서 시장은 상당한 열광을 해왔다는 부분이겠죠. 그렇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연준이 말도 안 되는 답을 내놓더라도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그 답에 대해서 와, 또 완벽한 답이었어라고 맹목적으로 또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이어갈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이 오늘은 괴멸되다시피 하는 시장이었지만 다시 한 번 더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보일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왔다고 보고, 내일장에서는 일부 다시 한번 반등을 붙이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케빈 킴님, 요즘 실적까지 받쳐두는 대여가 없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오늘 대여가 없었어요. 삼성전자도 7만 원 내주고 막 그랬잖아요.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은 특히 선물 가지고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하루에 뭐 1조 가량을 사고팔고를 해버리니까 지수 자체가 변동성이 생기고요. 주식 자체를 많이 파는 건 아닌데 선물로 움직이니까 대형주들이 고전할 수밖에 없고, 오늘도 이제 장중에 1조 정도까지 선물 매도를 찍었다가 동시 효과 좀 줄었긴 했었고, 그리고 지금 그 3일 연속 지금 2차 전지 섹터에서 동시 효과의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지금 FTSE 수급도 있긴 하지만은 지금 투신해서 특정 종목을 동시 효과에 팔고 특정 종목을 동시 효과에 사는 그런 좀 특이한 수급도 나타나고 있어서 네. 지금은 어쨌든 FOMC를 앞두고 나서 시장에 좀 경계감이 있다고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이 사실은 제가 강세장으로 계속 말씀을 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이제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고 내년부터 2025년까지 이제 계속 금리 인하 구간으로 가게 되면은, 기존에는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금리 인하하게 되면은 경기 침체가 오고 해서 더 안 좋다고 생각했지만은 이게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이거든요. 올해 이제 경기 회복이 되고 이제 2024, 25년도에는 경기 성장으로 가는 그림이 나타나게 되면 시장은 강세장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금리가 올해 인상이 종료가 되고 금리 인하 사이클이 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FOMC 때 시장이 예상하는 게 점도표가 좀 올라갈 것 같다. 예상보다 경기가 좋기 때문에 금리를 유지하는 인하 이제 인상을 완료하고 유지하는 기간이 더 길어질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점도표 상향에 대한 좀 조심스러운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한번 반영되고 나면은 다시 이제 금리 그러니까 인하 사이클을 간다는 확신이 들게 되면은 시장이 네.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주에 뭐 잔뜩 들어왔던 기관들이 오늘은 뭐 좀 많이 빠져나간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장? 네, 뭐 말씀하신 대로 국내와 국외를 좀 나눠봤는데, 네. 국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FOMC 이벤트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3고가 있어요. 달러도 강하고 유가도 상승을 하는 상태에서 무게 국채금리도 좀 상승을 하고, FOMC 이벤트는 변곡점보다는 저는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이벤트를 확인하고 가자 그런 심리도 있고, 마침 또 지난주부터 나왔던 미국의 기술주들도 약간의 뭐 차익명을 있다 보니까 네. 우리만 약한 건 아니고 글로벌 증시도 전체적으로 이번 주 접어들어서는 약간
어떤 이벤트 한번 확인하고 가자 하는 심리가 좀 큰 것 같고 국내는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본 거는 만기일 후폭풍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만기 수급 들어올 때 약간 왜곡된 수급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도 만기 전날 목요일과 금요일하는 뭐 만개야 이상의 선물을 매수했다가 오늘 또 양일 이틀 동안 만개야 이상의 선물을 좀 매도를 하고 다른 한편으로 지금 9월장의 가장 큰 특징이 매수 수급의 주체가 없다는 겁니다. 외국인은 6월달 이후부터 매수보다는 매도 스탠스고요. 네, 그러면은 약간 지난주에 들어왔던 게 기관 중에서도 금융투자거든요. 금융투자는 단기 성향도 높고 네. 파생상품과의 변동성도 높습니다. 연기금이나 투시는 9월 달에는 신규 베팅을 강하게 하질 않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뭐 펀드 리레이팅도 있기 때문에 약간 동시효과에 생기는 이상한 현상도 그런 거라서 좀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종합하면 삼성전자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7만 원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스닥이나 개별 종목들이 이틀 연속 1,000개 이상을 하락했다는 것이 지금 장의 부실. 일단 한번 변곡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FMC 보고 가자는 관망의 심리가 크지 않나 그리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오늘 평소보다 좀 크게 줄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뭐 네. 개인들이 좀 이탈하고 있는 게 배경에 있다 그러던데 실망감들이 요즘에 좀 크신 모양이에요. 이게 지금 비단 올해 지금 현재 구간만의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 사실 이제 7월 26일 날 2차전지가 한번 고점을 찍고 난 다음부터 꾸준하게 시장 자체는 비성적인 시장에 대한 형태를 조금 띠면서 지금까지 넘어오는 과정들이었는데 네. 그러면서 현재 이제 8월 달 그리고 이제 9월 달로 넘어오면서 시장은 잔뜩 기대는 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에 대해서 이제 방향성을 가질 것이라는 기대는 가지고 있지만 생각보다는 시장이 조금 힘이 좀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큰 그림 안에서는 계속적인 작은 박스권 안에서에 대한 움직임만 지속되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거기에 따른 실망 매물이 일부 나오는 그런 과정의 일부라고 보고 현재 구간에서 지금 현재 신용에 대한 물량도 조금 줄어들고 있는 과정들인데 네. 그 말인즉슨 기간에 대한 부분에서 조정이 나오다 보니 실망한 매물들에 대한 표출이라고 좀 보는 입장이고요. 다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봐야 되는 것이 8월 달에 저점을 쉽게 깨줄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8월 달은 개인들 수급으로 이루어졌던 바닥권이었고 현재는 이제 개인들의 수급 공백이 나타나는 구간이지만 메이저 수급이 붙이면서 시장을 9월 달에 끌어올렸던 시장이다 보니 네. 9월 달엔 다시 한 번 더 단기적인 바닥이 형성될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실망감 속에서도 오늘도 저희 경주마를 봐주고 계신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 참 감사를 드리고 어쩌면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좀 어떻게 해야 된다 좀 조언을 한 말씀. 그러니까 6월에서 7월 그 말까지 그 종목들이 올라간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 외국인들이 끌어올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최근에 보면은 8월달에 보면 주요 뭐 특히 2차전 종목들 뭐 개인들이 좀 많이 판 것도 있었고 네.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수 좀 쉬고 있습니다. 근데 8월달 그리고 9월 특히 9월달 들어서 지금 다 그 9월 초부터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지금 그 좀 샀던 외국인들이 매수를 쉬었던 것 같아요. 아예 그냥 관망을 하면서 손을 놔버린 그런 느낌으로 그러면서 거래량이 없이 주가만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이제 더 이상 하락이 좀 멈추는 그 조짐도 보이고 있어서 네. 뭐 전체적으로 좀 바닥권은 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올라갈 때 아마 다시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외국인들 매수세에 의해서 저점을 잡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요 FOMC 이벤트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금리 인하 그 이제 올해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멈춘 것과 내년에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한 일정들이 어느 정도 윤곽에 나오게 되면은 확실히 이제 다시 외국인들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바닥권에 왔다라는 의견들을 두 분 다 주고 계십니다. 하 대표님께는 어제 우리가 이제 롯데손보 상한가 간 거를 다뤘었는데 오늘도 또 상한가 같더라고요. 이게 뭐 매각설 나오고 나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거 뭐 얼마나 더 지속될 이슈라고 보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 이런 이슈 자체가 장의 어떤 재료에 대한 부재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각이라는 재료가 보통 막연하게 보게 되면 사실 매각이라는 거는 한편으로는 팔리는 거니까 네. 보통 프리미엄을 붙여서 매각을 하게 되고 새로운 주인을 찾게 되다 보니까 주가 좀 급등 현상이 있는데 어떤 뭐 개별 기업에 대한 뭐 말씀하신 그 기업에 대한 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됐을 것 네. 같고 최근 장의 흐름 자체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보면 코스닥의 모 바이오 기업이 이제 사실 최근에 좀 핫했던 기업이긴 해요.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매각설이 계속 꺼내지 않았었거든요. 7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오리온 초코파이 오리온 그룹이 이제 인수할 수 있지 않을까 이야기도 나왔었고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게 왜곡된 정보도 좀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머커라는 회사가 나와버리고 정보지를 통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인수 이하 금액까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환호한 현상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관점이고 이걸 종합을 해보면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까 오늘장 한 줄 평의 연장선인데 주도주는 없고 테마주만 난무하니 고객 예탁금은 빠지는 것이고 종목 순환은 빠르고 개인 투자가분들이 조금 힘든 겁니다. 주도주와 테마주를 제가 어떻게 구분해봤냐면 주도주는 피라미딩 매수가 가능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빠지지만은 주가가 빠져도 펀더멘털이 이상이 없다면 계속 살 수 있는 섹터를 약간 주도주를 할 수 있는 거고요. 테마주라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단기 로테이션이 상당히 빠른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8월 달에서 9월 달 넘어올 때 어느 정도 일단락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여전히 뭐 이러한 뭐 개별 기업의 어떤 매각 이슈에 주가가 훅 반응하는 그런 현상이다. 그리 보겠습니다. 예. 정확히 공감이 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짜 믿음을 갖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투자를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종목 찾기가 참 쉽지 않은 날이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이제 원전주가 간만에 좀 크게 오른 것 같더라고요. 미국 웨스팅하우스사가 우리 이제 한수원에 대해서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미국 법원이 너네 소송할 자격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특허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소송 자격이 없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요거는 뭐 이로 인해서 미국이 우리나라 원전 수출을 허가했다기보다 다시 이제 미국과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웨스팅하우스의 동의를 받아야 되도록 그 명문화도 했기 때문에 네. 그 양국 간의 정상회담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순히 수출이 허가됐다고 그렇게 보기보다는 일단 뭐 그냥 한 곱이 넘어갔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많이 그 공간들은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미국 도움 없이는 앞으로도 쉽지 않아서 오늘 상승은 좀 다소 좀 과한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도 미국 도움 없이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계속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팩트를 따져보면 네. 수출에 대한 부분 자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대신에 거기에 따른 베네핏이 돌아갔을 때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그 말인즉슨 현재 상황과 별반 다를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네. 다만 지금까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수출 자체도 하지 말라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간섭할 권리는 없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도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 강하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10% 내외에 대한 상승폭이 좀 드러났습니다. 네. 그리고 윗꼬리가 조금씩 달리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즉슨 결국에는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을 하는 부분이었지 이걸 가지고 앞으로 원전 관련된 부분에 정보 정책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에 들어갈 수 있어라고 시장은 해석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러면은 원전 관련주의 어떤 앞으로 흐름은 뭘 가지고 좀 판단을 해봐야 될지. 조금 전 이상루 대표님이 정확하게 이제 정리해 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는 것을 체코라든지 폴란드 같은 수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간섭하는 부분이고 미국 워싱턴 법원의 판결은 그것까지 간섭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네. 사실 여전히 남아 있는 한국형 원전 우리가 차세대 원전으로 이야기하는 APR 1000이 지적재산권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뭐 함께 했느냐 그런 이슈가 계속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건 남아 있는 건데 그건 해결된 건 아니고 또 하나가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할 때 말씀하셨듯이 미국 에너지부 같은 경우는 또 입을 닫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연방 법원이 뭐 기각했다고 해서 우리가 성소했다는 표현이 좀 나오긴 나왔는데 이거는 정확히는 성소한 게 아니고 기각이 된 거죠. 웨스팅하우스의 소송권이 기각이 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석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형 원전의 수출에 길이 열렸다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여전히 넘어야 될 난관도 많다. 그래서 아마 주가도 이렇게 좀 반응했는데 제가 그래서 조금 공부를 해봤죠. 네. 우리나라가 사실 옛날로 지금 웨스팅하우스의 주장도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1984년 미국 ABBC라는 이 회사를 통해 가지고 시스템 80이라는 원전을 도입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개량하고 만들어서 1998년 울진 3호기에 OPR 1000이 들어가면서 이제 한국형 원전이 나온 거고 이게 차세대 원전으로 나가면서 한수원은 APR 1000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체코나 여타 국가로 수출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자꾸 웨스팅하우스는 걸고 넘어지는 부분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좋은 거는 뭐냐면 그래도 걸림돌은 좀 제껴졌다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나쁜 거는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여기서
계속 점핑하기에는 네. 여전히 수주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가가 오르고 있으니까 지금 원전 말고 다른 에너지 섹터도 좀 살펴볼까 하는데 보통 이제 유가가 오르면 당연히 친환경 뭐 대체 에너지들 오른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그 관련 종목들을 좀 보자면요. 뭐 풍력, CS 윈드, 하나솔루션, 풍력 태양광 뭐 내내 별로 기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 여쭙고 싶어요. 네. 뭐 그 풍력은 뭐 스타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 좀 받쳐지지 않은 문제도 있고, 네. 그리고 여전히 이제 중국 쪽에 공급 과잉의 우려가 있어서 태양광 쪽은 대체로 안 보는 그런 그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 그 IRA법에 대한 수혜를 이미 다 좀 주가에 반영됐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면서 네. 주가가 좋지 않았던 흐름이고, 지금 에너지 그 유가 올라간 것과 신재생 에너지과 그 에너지 섹터와의 연관성이 지금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라 그렇게 네. 보시면 되겠고요. 에너지 때문에 그러니까 유가 올라간 것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 작용을 하면서 물론 정유주들은 최근에 그래서 뭐 좋은 흐름은 뭐 SK 이노백은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지만은 네. 약간 그런 매크로 쪽에서 좀 불안감을 좀 가중시키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풍력 쪽은 이제 말씀하신 오스테드 뭐 얘기하면서 기자재 수급난을 겪고 있다고 많이 하잖아요. 네. 기자재 수급난이 왜 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지금 원자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수주를 막 받은 상태고, 그리고 네. 그 IRA법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 미국과 FDA를 그 맺은 국가에서 좀 부품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일단 그걸 가르지 않고 일단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일단 수주를 받다 보니까 이제 부품이 모자라게 된 거고요. IRA법에 적용받지 않는 국가, FDA가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서 부품을 조달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것이고, 풍력 사업 자체가 이제 워낙 그 대출을 많이 받거든요. 네. 사업 자체가 그 PDF 대출을 많이 받는 사업이다 보니까 보통 80%까지도 대출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문제 좀 된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관련 이제 섹터가 아니고 이게 센트의 문제거든요. 이게 네. 센트가 무너지니까 더 주가 더 많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고, CS 베어링이라든가 뭐 태웅 그런 같은 경우는 실적이 괜찮거든요. 네. 근데 이게 센티멘트에 좀 문제가 더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미국 현지 내에서도 사실 그 재생에너지라고 불리는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에 대한 부분을 투자를 할 때는 위험 부담감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금리에 대한 인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에 따른 채무 자체가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그에 따라 상당히 보수적으로 현재 접근하는 과정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네. 우리가 실질적으로 8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 미국 기업들이 대체적인 상승세를 나타내 최근에 조금 꺾이는 양상이 나타나는 것도 미국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다 보니,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투자에 대한 신규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도 이런 금리에 대한 인상 우려감들이 이런 재생에너지에 대한 신규적인 투자에 대한 발목을 일부 잡는 네. 그런 형국도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금리 이슈 이런 게 좀 잡히기 전까지는 이런 뭐 풍력이라든지 친환경 쪽은 좀 갈 여력이 없는 건가요, 앞으로? 사실 이제 우리가 IRA라는 것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잖아요. 네.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재생에너지 관련된 신규적인 일자리 창출이 약 80만 개가 되었다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은 그 일자리가 늘어났던 것이 윈드와 태양광 부분이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부분이 이제 4번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이 친환경 일자리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은 맞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네. 대신에 여기서 강력한 드라이브가 안 걸린다는 것은 바로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그러한즉슨 미국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우려감들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돼줘야지만 다시 한 번 더 이런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된 친환경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과정들이 펼쳐질 수 있다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재생에너지도 기술주에 대한 일환으로 시장은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유가는 지금 WTI 95달러 거의 가까워질 정도로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 현물 가격은 뭐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벌써 100달러 넘어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심지어 겨울도 오고 있잖아요. 윈터 이즈 커밍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정유주, LPG, 가스 뭐 이런 쪽 뭐 다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뭘 좀 봐야 됩니까? 지금? 이게 좀 피곤한 일정이죠. 왜냐하면 보통 네. 선물이라는 게 미래 가격에 대한 선반영이기 때문에 보통 선물 가격이 현재 스팟 프라이스보다 높습니다. 그걸 우리는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파시장에서는 콘텐츠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말씀하셨다시피 선물 가격보다 지금 WTI 원유 선물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91달러 50센트 정도 갔거든요. 근데 만약에 현물 자체가 그보다 높건 뭐 100달러 언급했단 말은 현물 가격이 선물보다 높으니까 한편으로는 투기 수요가 많이 몰렸다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약간 둘의 어떤 간극은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유가는 계속적으로 원유 선물 기준으로는 상방 에너지가 열려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상품이라는 게 우리 주식이나 현물보다는 워낙 투기적 세력이 좀 강하기 때문에 한번 랠리를 붙으면 사실 주식보다는 기술적 분석의 그 추세성이 조금 강합니다. 그런 게 있는데 중요하게 바라보는 거는 이게 지금 계속 사우디의 고집이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와 미국의 불편한 관계 속에서 사우디는 계속적으로 감산 정책을 유지하려 하고 있고 여기에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러시아도 생각보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자체가 장기화되는 관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거 있는 상태에서 설상가상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미국의 원유 재고가 없네요. 쉽게 말해서 원유 재고가 또 감소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가격이란 게 디맨드 곡선하고 스플라이 곡선이 같이 이제 매칭될 때 가격이 결정되는데 수요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쇼티지 공급 같은 경우가 계속 부족하니까 그냥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오는데 마침 이게 정시에 뭐 강력한 악재냐는 아직은 알 수는 없어요. 조금 시차를 두고 약간 뭐 우리가 가솔린 가격 오르는 것도 봐야 되고 천연가스 가격도 봐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약간 이제 가을 겨울로 넘어서기 때문에 아마 에너지 관련 어떤 그 상품의 가격 변동성은 조금은 계속적으로 위쪽으로 조금 열어놓고 정시에는 부담으로는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시장에서 집중하지 않은 것 중에 한 개가 네. 8월 달에 브릭스 회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돌이켜보면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브릭스라고 하면 남아공, 러시아, 브라질, 인도, 중국 이렇게 이제 우리가 브릭스라고 하는데 사우디가 거기 갑자기 들어갔죠. 사우디만 들어간 게 아니고 이란도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UAE 들어갔고 에티오피아 들어갔고 아르헨티나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자원 부국이라는 거고 심지어 사우디 같은 경우는 왜 중요하냐면 사우디는 친미 나라예요. 그러면 이란을 경계하기 위해서 일부러 미국에서 상당한 지원을 해서 만든 나라가 사우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우디가 이번에 이 브릭스에 지금부터 이제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현재 이제 사우디가 얘기하는 것이 이제 감산을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이 바이든을 상당히 위대한 어떻게 보면 존경할 수 있는 지도자다라고 생각을 하는 여론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사우디가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을 바라볼 때는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지금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는 사우디가 미국이 어떻게 해서든 사우디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사우디가 다시 한번 자기네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현재는 중동에 대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는 단계에 접어들다 보니까 네. 현재 유가도 상당 부분 잡기가 힘들어지는. 사실 8월 초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재고가 드러났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8월 달부터 이런 전략 비축유를 매입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재고를 보고 난 다음에 사우디가 그때부터 감산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계획적인 부분에서 미국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브릭스 국가들의 뭔가 이런 음모론적인 이슈도 있을 수 있다. 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요인들 때문에 유가가 앞으로 좀 내리기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유가는 답이 안 보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조금 답이 안 걱정됩니다. 보입니다. 계속 오를 수도 있다. 그런 불안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브릭스 국가들이 대부분 다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냉소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런데 이 국가들이 대부분 다 자원 부국이다 보니까 이게 쉽게 잡힐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런 상황을 투자에는 어떻게 접목을 시키고 계세요 지금? 일단은 뭐 정유주가 반등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보는 거고, 그 저희가 이제 8월 달부터 미리 조금 준비를 했던 것이 이제 배당주를 미리 좀 준비를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배당주들이 대부분 다 보면 정유주 쪽이 많고 예. 또는 이제 경기 방어적인 성격 종목군이 많은데 올해는 미리 좀 더 이런 배당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보고 그래서 경기 방어주들이 조금씩 올라가는 시점이 8월 달부터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개별주들에 대한 움직임에서도
트레이딩 관점을 좀 집중이 좀 많이 될 여지가 좀 있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트레이딩으로 조금 지금 임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에너지에 이어서 지금 원자재 쪽도 소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리와 철강석 가격이 요즘 매섭게 오르고 있다면서요. 뭐 중국 경기 바닥론으로 인해서 뭐 올라간다는 뉴스가 좀 있었고요. 뭐 네. 철광석이랑 이제 유가 올라가는 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구리도 올라가고 있고 철광석도 올라가고 있고 그런데 철광석 가격이 올라가니까 최근에 철강업체들 주가가 괜찮습니다. 네. 포스코링스도 다른 2차 전지에 비해서 좀 견디한 것도 철강 이슈가 있었던 거고 중소형 철강주 종목들도 주가가 좀 강한 모습들이 좀 나타난 것들이 철강석 가격도 올라가고 중국에서 철강석 가격 오르니까 이제 국내 업체들도 네. 강판 가격 오르고 뭐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 들고요. 다만 이제 이걸 계속 믿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 경기가 이제 정말 수요가 회복하는지에서 아직까지 의문을 갖고 있고 그리고 중국 정부가 과연 이제 정말 그 경제 회복을 위해서 지금 뭔가를 하고는 있는데 저거 정말 진심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정부가 본인들의 어떤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지금 경제 회복을 시도하지만은 이게 정말 해답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몰라서 그런 건지 오판을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은 네. 좀 딱 보면 답이 없어 보여서 네. 좀 걱정이 좀 스럽고요. 그래서 중국 경기 회복이라든가 중국 수요 회복에 따른 뭔가 좀 관련된 투자를 하겠다. 이 생각은 그냥 일찌감치 안 하시는 게 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구리를 흔히 뭐 닥터 쿠퍼 뭐 그러잖아요. 경기를 미리 좀 알 수 있다는 그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네. 중국 경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직 좋아진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이제 8월 지표에서 약간 뭐 중국 지난주에 발표가 됐는데 뭐 산업 생산이라는 고정자산 투자가 7월 대비해서는 잠깐 반등을 했어요. 소매 지표도 거의 한 4.3% 정도로 잠깐 3% 내려왔다 올라왔는데 과연 여전히 뭐 말씀하신 대로 의구점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광석 가격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이제 철근 가격으로도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뭐 철강석 누에서 어차피 철근을 뽑아내는 거니까. 근데 이건 약간 수요 공급 논리도 좀 없잖아 있습니다. 보통 뭐 예를 들어서 호주 쪽에서 뭐 파업을 한다든지 이런 일정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늘 이제 약간 이건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면 또 중국이 작년에 열리지 못한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이번 주말에 개최를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물론 그게 항상 예전에 베이징 올림픽 때도 그랬거든요. 일정 부분 공장 가동 자체를 뭐 시간을 조절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대기 환경이 맑아지는 그런 것도 좀 없잖아 있었는데 그는 약간 물론 뭐 아주 그냥 우리가 한번 툭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철강석 선물 가격 자체가 그래도 바닥을 찍고 5개월 만에 약간 반등을 한다는 거. 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경기의 바로미터를 할 수 있는 구리 선물의 가격이 반등한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느낄 수는 없습니다만은 충분히 어느 정도 기대는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런 관점도 있고 지금 국내 정시 관련해서 사실 구리 관련주는 별로 안 움직여요 아직까지는 네. 경기 민감이니까 뭐 풍산 같은 기업을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철강 관련주들은 이게 약간 매칭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유가 잠깐 아이디어 말씀드렸는데 은근히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아마 형님이 조금 쉬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최근에 보면 금호석이라든지 롯데케미칼 같은 화학주 또는 조금 무겁지만은 뭐 철강 관련주들도 조금씩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기관들이 다 팔고 어디 갔나 싶었더니 여기서 조금 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예, 주목해서 봐야겠네요. 중국 회복 기대감을 주는 지표가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해운주들하고 관련이 깊은 발틱 운임 지수 있잖아요. 이게 이달 초에 1060까지 밀렸다가 지난주에 1381포인트 초고속 회복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이제 뭐 해운주라고 할 수 있는 뭐 페노션, 대한해운 뭐 이런 쪽들 소폭이지만 좀 반등을 하는 것 같고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런 부분은? 전 뭐 워낙 그쪽 해운주랑 없어요? 관심 너무 없어가지고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네. 그게 이제 매번 이제 반짝하면 주가도 반짝하고 빠지면 더 주가 빠지고 이래서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해운주 투자도 되게 어려운 게 이게 일정하게 쭉 가는 게 추세로 가는 게 아니라 들쑥날쑥 하다 보고 또 이게 그렇죠. 강한 게 아니라 또 이제 경제 안 좋으면 또 빠져 이래가지고 정말 어려운 투자가 해운주고 또 하루 좋고 하루 안 좋은 경우가 너무 많아서 웬만하면 손 안 대는 게 제일 낫다라고 좀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마침 중국의 이번 그 국경절 연휴가 우리 추석 연휴랑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때 단체 관광객들이 좀 많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정부도 내심 기대하고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우리 리오프닝 주 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뭐 일부 지금은 충분히 이제 이슈를 붙일 수 있는 여건은 형성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이 중국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아왔던 구간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우리가 이제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보기보다는 100점 만점에 약 60점, 70점 정도는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현재는 이제 뭐 좋은 게 더 좋아지는 부분보다 우리가 왜 그런 기저효과라고 하죠. 기저효과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해석을 한번 해본다면 최근 들어서 반등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화장품주들이 꽤 반등이 나오는 것도 네.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매년마다 이제 10월 1일부터 이제 국경절 연휴가 들어가게 되는데 네. 그때마다 들썩거렸던 기업들이 이제 면세점 관련주라든지 또는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들썩거린단 말이죠. 네. 실제로 이제 화장품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중국 내에서 10위권 안에 대한 매출을 따져봤을 때 국내 기업들 중에 8위와 9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가 차지합니다. 네. 과거에는 보면 이제 2위, 3위권 정도 되다가 최근에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종목군들을 보면 LG생활건강이 아모레퍼시픽이 강하게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여전히 이제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직접적인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구간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기엔 좀 어렵다는 거예요. 다만 이슈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 뭐 우리가 예를 들면 최근 들어 시장에서 좀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잉글로드 랩이라든지 네. 또는 이 클리오 같은 이런 개별적인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결국 이슈에 의한 재료에 의한 트레이딩 관점에서에 대한 움직임, 기대감으로 인한 움직임이라는 네. 부분으로 조금 접근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기 나오는 데이터 보면은 뭐 그렇게 리오프닝주가 당장 뭐 기대감을 갖고 반등하고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리오프닝주 저기 뭐 중국 국경절 특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저 얘기는 그 중국 관광객들이 그 국경절 연휴 때 중국 중추절 그래서 중추절과 국경절이 연결된 요 연휴 기간에 네.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서 소비를 한다는 요 이슈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국내 인바운드 관련 종목들만 괜찮겠죠. 여기 관련돼서 면세점이라든가 거기 면세점에 들어가는 뭐 상품들, 화장품이 될 수 있을 거고, 뭐 의류가 될 수 있을 것인데, 뭐 면세점 뭐 대표적인 수혜가 될 것 같습니다. 호텔 신라라든가 신세계는 수혜가 될 것 같고요. 예. 뭐 하나 더 끼면 현대백화점까지도 뭐 될 수도 있겠는데 뭐 후발인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카지노 종목들 뭐 파라다이스 이 정도 선에서 GK라든가 이 정도 선에서 될 것 같고 롯데관광개발은 아니에요? 제주도에 있으니까 이건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좀 멀리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제가 원래 리오프닝주를 한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주만 초창기가 들어올 때 네. 리오프닝 종목도 많이 했었는데. 네. 리오프닝 종목이 잘 안 되는 지금 매크로 환경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리오프닝주가 이게 환율이랑 유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잘 안 됩니다 이게. 유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환율이 고환율에서는 그렇죠. 리오프닝주가 안 좋아요 대체로 이게. 비행기 값도 올라갈 것 같고. 네, 특히 항공주는 아예 답이 없는 거죠. 유가 많이 올라가고 환율 올라가면은 환율 그 고환율로 인해서 이제 부채가 비행기 리스하니까 부채가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 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항공주가 있죠. 한쪽 섹터가 안 좋은 상태에서 다른 쪽의 수혜를 찾기가 이게 다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딱 국한되게 만약에 보신다고 하면은 국내 리오프닝 쪽에서는 인바운드 관련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있던 주가가 상당히 좀 반영이 된 것 같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굳이 지금 리오프닝 종목들 손댈 필요가 있을까? 그 의미가 있고요. 개별적으로 실적이 아주 좋은 종목들 이제 뭐 요즘 뭐 VT 같은 종목들이 계속 하늘을 모르고 계속 올라가는데 네. 개별적으로 실적 종목들 찍어서 잉그로드 웹 같은 경우도 미국 쪽에서의 이제 그 상품 히트 쳐서 실적이 좋으면서 원인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주가 올라간 거거든요. VT는 왜 오르는 거예요? VT도 요 그 니들샷 화장품 때문에 이제 일본에서 대박 히트 쳤고 그래서 이제 실적 모멘텀이 붙은 개별적으로 픽해서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 대표님도 이 리오프닝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궁금한데. 저는 뭐 포트에 하나 정도는 갖고 가는 게 좀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사실 이제 지금 보면은 많이 올라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씀한 현대백화점이라든 호텔신라가 탄력성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지난 8월 중순경에 중국이 요커 70개국 허용을 하면서 주가 한번 레벨을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관점인데 지금은 약간 보게 되면 그 중에서도 말씀하신 화장품주들도 보면 네. 다 가는 게 아니고 최근에 아까 뭐 인디 브랜드라든지 저는 특정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히트작이 나올 때 뭐 리들샷이라는 이런 제품 브랜드가 일본에서 뭐 선풍기 인기를 얻는다든지 이런 관점이지 작년에 우리가 11월 달에
바로 1년 전인데요. 11월 달에 중국이 핀셋 리오퍼닝 규제 완화를 하면서 우후죽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정도 파워는 아닙니다. 네. 그 정도 파워는 아니고라는 생각을 하고 가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만약에 미리 포트를 좀 편입을 해놨다. 카지노도 마찬가지고 여행주도 마찬가지고 면세 마찬가지라면 굳이 하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규로 담는 관점에서는 이제 우후죽순 다 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시장의 전체적인 메커니즘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염두하시면서 개별 모멘텀이 조금 더 충만하거나 뭐 본인의 투자 관점에서 약간 뭐 기술적으로나 수급적으로 조금 더 우상향의 각도가 좋은 기업 쪽으로만 선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철광석 구리 가격이 오르고 있다면 2차 전지 주 원료죠. 리튬 같은 경우는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것 네. 같습니다. 작년 11월 대비 지금 3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이다 그러는데 뭐 중국 업체들 공급이 너무 많이 늘어서라면서요. 실제 이제 우리가 이 리튬 가격도 4월 달, 5월 달 정도부터는 또 반등을 좀 붙였습니다. 6월 달까지 일부 반등이 나타나다 최근에 또 다시 한 번 더 하락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인데 최근에 이제 비철금속이라든지 또는 이제 소재 관련된 가격은 대부분 다 상승을 좀 하고 있는 양상들이고 네. 뭐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철광석 가격이 그 중에서 좀 유독 또 튀는 모습들이었고 농산물 안에서는 설탕 가격이 가장 많이 또 오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런 자원의 전략 무기화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시점이라 보거든요. 당분간은 현재 리튬 가격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하락을 하는 양상은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 리튬 가격에 대한 부분도 저는 반등세를 좀 붙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는 입장이고 우리가 이 리튬 가격이 빠지면서 이제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이제 마진폭이 이제 감소할 것이다라는 우려감으로 주가도 함께 빠지는 과정들인데 결국에는 다르게 생각해 보면 리튬 가격에 대한 바닥이 형성된다면 또 다시 한번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반등세도 강하게 펼쳐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보통은 리튬 가격이 하락을 하면 네. 그만큼 재료값이 적게 드니까 더 유리한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왜 안 좋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리튬 가격에 대한 부분이 그 양극재 얼마 정도를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은 회사의 내부 기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을 회사 내에서 리튬이 이 정도 우리의 원가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에코프로라든지 또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기업들이 리튬이 이 정도 원가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양극재 가격이 이만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에는 양극재에 대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양극재 가격을 좀 더 많이 받더라도 그것을 시장에서는 인지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제 리튬 가격 자체가 상승을 하게 되면 물론 이런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은 재고에 대한 부분 자체를 만들어서 양극재를 팔게 되는 거겠지만 네. 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이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양극재 가격도 상승을 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현재는 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이 양극재 관련 기업들에 대한 베네핏이 돌아올 수 있다는 부분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광물 가격이랑 그 양극재 판가 연동되기 때문에 네. 그 리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판가도 올릴 수 있고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 판가도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그리고 양극재 그 원료의 판가의 한 70%가 이제 리튬이 차지하고 있고요. 네. 니켈의 20% 정도, 코발트랑 망간이 이제 한 자릿수 정도 돼서 리튬의 그 원가 비중이 절대적이라 볼 수 있겠고요. 리튬 가격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양극재 판가가 자연스럽게 떨어지긴 하는데 다만 이제 이론가랑 실제가 좀 다릅니다. 보통 실제가가 좀 더 덜 떨어지고 그 가격 방어가 되고 그게 어떤 그 양극재 기업도 같은 상황에서도 가격 방어가 되는 기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 리튬 가격이 급등락하는 게 안 좋은 거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은 그게 이제 일정한 마진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좋은 거고 이게 급등락하면 어떨 때 리튬을 비싸게 샀다가 그리고 이제 비싸게 산 원료가 만약에 그 리튬이 떨어져가지고 양극재를 싸게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게 이제 LNF가 이제 2분기 때 어니서 쇼크 나왔던 게 그 대표적인 사례고 예. 그런 거에 방어를 잘하는 게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그걸 가격 방어를 잘하는 이런 이제 같은 양극재 기업에서도 예. 가격 방어가 되는 기업이 안 되는 기업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리튬 같은 경우는 지금 업계에서는 어떤 바닥에 왔다를 보고 있고요. 지금 탄산유토 가격은 거의 이제 생산 원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네. 더 하방은 좀 제한적이라 봐야 될 것 같고 상승 요인이 있어요?
4분기 때는 이제 그 전기차 같은 경우에 성수기에 들어가거든요. 출하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요. 원래 그 시장의 예상 자체가 그러니까 2024년까지는 좀 리튬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고 봤고요. 2025년부터 이제 전기차 그 대량 생산 시대가 가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리튬이 쇼테지가 날 것으로 지금 얘기는 하고 있었고, 네. 2025년부터는 리튬 가격이 더 올라간다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 리튬 가격이 2028년까지가 더 떨어진다고 보는 게 이게 보고 있는 곳이 SNE 리서치라는 곳인데, 네. 여기가 나름 좀 약간 중국 쪽에 좀 우호적인 그런 리서치 회사인데, 이게 이제 이런 리튬 가격이 좀 장기적으로 좀 우하향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줘야 중국의 그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탄산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리튬 가격이 올라갈수록 그 3원계 배터리에 비해서 원가 경쟁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목적들이 있는 거라서 개인적으로 리튬 가격 전망은 SNE 리서치는 배제하고 보시는 게 맞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2025년부터 대부분 다 우상향하고, 뭐 골드만에서도 2025년도부터는 그 리튬 가격 리튬 수요가 7배 늘어난다 이런 전망도 있기 때문에 리튬 가격은 2025년부터는 장기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보시고 접근하시고, 지금은 리튬 가격의 바닥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양극재 기업들도 실적 바닥은 3분기가 될 것이고요. 또 에코프로비엠 그 사장도 4분기 때는 그 하반기에는 양극재 가격 판가 반등할 거다라고 좀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종목들은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주가 바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리튬은 어쨌거나 가격이 안정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원료 가격은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수요는 오히려 좀 줄어들 만한 요인들이 감지가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고 있다 그러는데, 유럽은 친환경한 나라 아니에요? 왜 줄이는 거예요, 보조금을? 보조금이 이제 침투율과 좀 직결이 높죠. 유럽은 이미 아시겠지만 EV차 침투율이 이제 30%대로 들어가는 모습이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아직은 되질 않죠. 네. 중국은 사실 이제 침투율만 놓고 보면 10%가 넘었어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미국은 아직 침투율이 안 되니까 IRA 법안도 도입되는 건데, 결정적으로 이제 보조금 제도라는 게 예전에 보면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정부 주도하에서 어떤 새로운 산업에 대한 패러면 친환경의 이름이 들어올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거고,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뭐 침투율이 쉽게 말해서 10대 중에 한 대잖아요. 네. 그럼 침투율이 일정 부분이 넘어서게 되면 그걸 축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게 되면 정책상 진행하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2030년까지 30%를 신재생 에너지로 하는 에너지 정책인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세부 항목에서 일정 부분에 조율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보조금을 축소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가라는 거는 펀더멘탈 갖고 센티멘탈이 있는데, 펀더멘탈은 아주 변함없으나 센티멘탈은 주가의 변동성을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리튬 가격도 마찬가지. 이게 정유나 배터리나 다 똑같습니다. 타임 스프레드라는 게 존재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리튬 가격을 뭐 톤당 뭐 22유안에 가져왔다 했다고 해서 그게 바로 반영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가져와서 우리가 보는 거는 현물 시세고, 실제적으로 기업들이 그거를 가져와서 매입 가공해서 파는 것은 판매 단가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게 시각이 다 달라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당분간은 리튬 단가의 하락세는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통계 오류가 있는 게, 지금 보면 모든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냐면 작년 기준으로 이야기하거든요. 네. 작년에는 배터리가 오르지는 않았어요. 왜 안 오냐면 그때는 반영이 안 됐던 거예요.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때는 작년에는 모든 원자재가 수요단보다는 공급단 때문에 가격이 높았던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모든 일주 자체가 수요단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게 지금 눈으로 열어보니까 3분기도 배터리 소재들이 실적이 안 좋단 말이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차가 존재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리튬 같은 것도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공급 우위인데, 이제 보급 속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지금 공급 우위의 어떤 가격 하락이 이제 공급 쇼티지로 갈 수 있는 확률은 결정적으로 전방 산업에 할 수 있는 EV 자동차가 얼마 가냐의 속도에 달려 있고, 네. 제가 말이 나온 김에 시장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나만 딱 하면, 트럼프 지금 이야기 잠깐 나오거든요. 미국의 이제 내년도 선거니까. 트럼프가 될 수도 있다. 그건 미국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요? 네,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네. 미국이란 나라는 참 특이한 나라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야, 트럼프 당선되면 IRA 법안 다 엎어버릴 거야. 그거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미국의 역사라든 정치를 조금 보게 되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과거 사례도 있고,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대통령이 바이든의 오바마였는데, 오바마가 5년간 신재생 에너지 보조금 정책을 펼쳤던 게 있어요. 근데 그거 미국 법원에서
없지 않았습니다. 못 없고 아까 이상루 대표님이 이 한 말씀 저도 와닿았는데 미국의 신재생 태양광 에너지 일자리가 80만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의 그 지역 자체가 대부분 공화당 텃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선거 당시에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번복되는 건 없어요. 근데 주가라는 거는 모든 게 약간의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센티멘탈은 존재한다. 그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EU가 그 이번에 뭐 중국 차들에 대해서 징벌적 관세 부과한다고 뭐 그러면서 이게 우리 기업들한테 뭐 수혜가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근데 뭐 프랑스가 오늘 뭐 프랑스식 IRA법을 발표를 했는데 차를 프랑스 현지까지 수송해 오는 그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감안을 해서 보조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전기차를 들여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보조금을 안 주겠다는 이런 심산으로 보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그만큼 이제 지금 현재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에서 시작을 했던 것이 미국 IRA에 대한 부분에서 미국 현지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진행이 된 거라면 네. 마찬가지 지금 현재도 프랑스에 대한 부분에서 현지 투자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면목적인 제안인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이제 중국을 무시 못하는 것은 중국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중국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도 그 프랑스에 대한 부분에서만 본다면 유럽이 지금 가장 크게 지금 숙제를 안고 있는 것이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심지어 독일도 마이너스 성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이런 저성장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엔 프랑스는 그것에 대한 부분에 노골적으로 현재는 표출하는 거죠. 우리 현지에 공장을 지으면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더 지원을 해줄게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에 대한 시장만을 본다면 저는 이제 중국 쪽에 불리한 것은 아닐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도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유럽 시장을 지금까지 먼저 기초를 닦아놨던 시장이거든요, 사실. 네. 유럽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점유율이 더 높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유럽 시장만을 본다면 중국 기업들이 현재는 더 점유율이 더 높아요. 그런 그 말인즉슨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이라는 곳밖에는 기댈 곳이 없어지는 거고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바운더리 닦아놨던 중국 기업들한테 좀 더 유리한 고지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저는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를 섣부르게 우리나라는 유리하다, 불리하다라고 따지기에는 지금 현재 과정이 좀 힘들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뭐 잘못 아신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그러니까 유럽 시장에서 이제 국내 배터리 3사 점유율이 71%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국내 배터리가 이제 가장 그 점유율이 높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2위가 이제 중국인 것만 좀 정정하고요. 그 지금 이 프랑스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이제 그 전기차 에 대해서 이제 중국산 전기차에서 제재를 프랑스에서 먼저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이제 프랑스 쪽에 이제 푸조라든가 뭐 르노 이런 소형차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 실제로 그 비아디라든가 이제 차 자체를 싸게 만들어서 이제 배터리 가격 좀 전체적으로 싸게 만들어서 지금 덤핑처럼 지금 많이들 물량 공세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실제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중국에 좀 판매 그 비중이 높은데 그 폭스바겐도 요거를 좀 요청했다는 얘기가 좀 있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 EU가 이제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많이 진행이 되지만은 지금은 잃을 게 더 많다고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이제 중국과 EU 간에 이제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는 게 아닌가. 특히 이제 전기차뿐만 아니라 지금 배터리까지도 좀 줄여야 한다는 그런 보고서 나왔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그 자원 의존도를 그 러시아 쪽의 의존도 높았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눈으로 봤고, 특히 이제 그 중국의 의존도가 높았던 독일 경기가 이렇게 좀 굉장히 안 좋고,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가동률 중단 정도로 문제가 되는 거 보면서 거기에 대한 각성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중국과 EU 간에 부딪히게 되면은 국내 업체들이 당연히 반사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3대 은행 중 하나죠. 시티그룹이 20년 만에 최대 규모 구조조정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구글도 또다시 채용 조직을 대폭 축소한다는 소식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이들 두 기업 모두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빠른 구조조정이 기업의 생존 확률을 더 높인다고 봤기 때문이겠죠. 경제가 어렵다라고 투자를 두려워하시기보다 열심히 한파에 대비해 가고 있는 기업들 지금부터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일은 강준혁, 임주아 그리고 정철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